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를 번드르르하게 잘 보이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요거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말을 되게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한 게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를 번드르르하게 잘 보이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말을 호감 있게 잘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에게 이 소중한 얘기를 사랑으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태도만 되면 될까요? 아니죠. 내용이 충분히 좋아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을 잘하기 위한 내용의 정리는 막 노트하고 막 외우고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하고 준비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잠재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거, 사람들과 대화한 거, 책 읽은 거, 또 학교 때 공부한 거, 기타 등등, 이것이 이 안에 꽉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이나 글로 활용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 부분 주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임팩트 있게 짧게 팍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번드르르하게 장황하게 불필요하게 길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랑 전하기, 그리고 딱딱딱 정리된 생각 패턴 같은 것을 몸에 붙이기, 이 두 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학자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좀 독특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생각을 정리하려면 생각력이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선 어느 정도는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었어요. 책을 한 개 장 정도 읽었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쭉 생각을 이어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상기를 하려면 한 가지 생각나고 그 다음으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다 생각력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걸 안 하시니까 당연히 생각력은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재밌게도 한 일주일만 해도 생각력이 쑥 크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어떤 생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내가 경쟁에 너무 휘둘리고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경쟁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생각의 소주제로 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꿈과 돈 이런 것들도 소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진짜 욕망을 갖고 있는지, 내 인생의 중심은 자신의 욕망을 자유케 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아닙니까? 욕망이란 것은 무엇인지 등등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설정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쭉 한번 나열을 해보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요거는 메모도 좋고 포스트잇 같은 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인드박스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제가 나열을 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쭉 써보시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참 잘 대응한 거, 또 그런 대응을 하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는지 등등을 두서없이 그냥 메모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쟁에 이기려는 생각이 무지하게 강해가지고 온몸에 힘을 줬더니 나는 그 경쟁에서 사실은 실패하고 말았어. 벌써 세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경쟁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건지 말 건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워가려고 할 때 힘을 주는지 마는지, 경쟁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주제가 벌써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쭉 하다 보면 경쟁과 관련된 하위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오게 됐어요. 약간의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세부 주제로 조금 이렇게 묶어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류라 그래요. 나열한 걸 묶는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기록학의 ABC에 해당하죠. 그렇게 해서 경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봐야겠네 하는 단계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이거 모두 메모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경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능력의 상대 비교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우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의 다양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위 주제를 떠올리신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 생각은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어떤 바람직한 지향 같은 것을 같이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얘를 메모하면 경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 정리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교수님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더니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뭔가 혼자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하기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단한 토론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길 권하는데요. 가족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아이캔 대학 같은데 이런 데는 와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막 1000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4번 정도 줌으로 모여서 같이 토론할 사람 이렇게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면 무지하게 금방 사람들이 모여요. 새로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얘기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비교적 쉽게 우리의 인생관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이 마인드박스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이 뭐가 있는지 얘를 체크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자기 수련의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딱 3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강의 듣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인풋 과정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너무너무 즐겁게 하셔야 돼요. 제가 즐겁게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욕심을 내서 막 내가 지식인이 돼야지 지식을 막 달달달 외우시고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인풋하는 작업. 얘를 평상시에 좀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2번째는 자기가 안 지식은 행위하나요? 행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꼭 행위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뱅뱅뱅뱅 도는 거 그게 체계적인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은 인지학습의 결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행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학습한 것이 경험학습의 방식으로 더 자신의 몸에 착 달라붙는 상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3번째 여러분들이 수련하셔야 될 것은 평상시에 그것을 자녀분들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사랑의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게 되는 생각은 아주 체계화되고 정리될 뿐만 아니라 쉽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여러분들의 몸에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 수련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말을 잘하게 되면 또 하나는 말하는 뇌회로를 뚫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저도 연습하고 여러분들께도 권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요, 일주일 정도씩만 간헐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낮 시간에 아무거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질문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저께 만났는데 그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아무거나 괜찮아요. 질문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낮 시간에 1-2개를 메모해 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녁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에 3가지로 말하기를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같으면 나는 제주도에 가면 풍경이 아주 이국적이고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완전히 리프레시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난 제주도를 가려고 하고 나는 여행을 하면서 책도 읽고 혼자 사색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최적인 카페
실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문이 트인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말문이 아니고 뇌회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그 뇌의 회로가 뻥 뚫리는 걸 의미해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일주일 정도씩,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엄청 설득적이고 사랑의 말을 잘 전하는 그런 호감형 인간, 지적인 인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 답답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잠재성 안에 생각의 재료들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얘를 딱딱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이놈의 서열 사회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 서열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서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의 능력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열 사회에 있고 자기 생각은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 나는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잘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 요컨대 실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잠재성으로 갖고 있는 것을 딱 정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나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에 안 빠질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인드박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상자에 딱 경납시켜서 거기에 정리된 상태로 갖고 있어. 한 개로는 안 되겠죠. 제가 이번 책에서는 16개의 마인드박스를 여러분들께 제안했는데요. 이런 핵심이 되는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패턴을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엉뚱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갔어요. 돼지고기를 살까 소고기를 살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세요? 내가 소비에 대한 마인드박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돼지고기, 오늘은 소고기,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소비에 대한 마인드박스 같으면 나의 요구 소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소나 소비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생각에 의한 소비가 있어요. 또 소비를 할 때 당연히 자신의 수입과 합리적 소비라는 것의 생각들이 있어야겠죠. 저는 사실은 환경이라는 것을 또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 상자에 핵심 요건으로 집어넣을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저의 생각 박스를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나의 소비의 마인드 박스는 이런 측면, 이런 측면, 이런 측면을 집어넣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하나의 정리된 생각의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인드 박스가 있으면 생각이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유는 나의 잠재성이 액체처럼 그러나 엄청 풍부하게 이 안에 있어. 고체처럼 딱 하나의 정형화된 자기의 생각의 틀로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성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넓고 깊고 그러면서도 자기답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학자로서 명시화의 기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싶은 것인데요. 생각 상자를, 마인드 박스를 쭉쭉쭉 정리해 가시면 뭐가 된다고요?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욕구하는구나. 나는 소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등등. 그것의 자기식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것. 이게 메타인지의 가장 핵심이 되죠. 요컨대 자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주관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꿈이 뭐세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심지어는요,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 완전 불가능해요. 따라서 마인드박스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수입니다. 약간 어렵다고 처음에 생각되긴 하지만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인드박스가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얘가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욕망도 알고 나의 꿈도 알고 내가 어떤 현상들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휘두르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체계도 우리를 휘두르죠. 직장 상사도 우리를 휘두르죠.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도 우리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 휘두르죠. 심지어는 자식이 우리를 또 휘둘러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로서 인생의 주관자로서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아닌 측면이 되게 많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박스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관자가 돼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의지에 의해서 여태까지 인생이 이루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 자신의 개성,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얘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이걸 이제 보통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작동을 해요. 이제 철학의 주체와 구조의 관계가 엄청 오래된 중요한 논쟁의 지점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역시 우연 같은 거예요. 기회 같은 거죠. 내 생각이 있고요. 구조가 작동하고 어떤 기회가 와. 이것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주관과 구조를 어떻게 결합시킬 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우리 기업 컨설팅 할 때 제일 앞에 뭐부터 해요? SWOT 분석, SWOT라는 것은 Strength, 나의 강점, W, Weakness, 나의 약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의 주체적인 조건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뒤에 OT, O는 opportunity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 요인이고, T는 threat이니까 나의 위협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객관적인 상황 또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업을 컨설팅 할 때도 자신의 주체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주체와 그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작동,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컨설팅의 결과, 전략 컨설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래서 자신의 주체의 조건, 내가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내가 이걸 할 때는 사실 이런 약점을 내가 사실 갖고 있지, 내가 이건 잘 못하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현재 주어진 기회 요인은 뭐고, 내가 그거를 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작동하는 위협 요인은 뭐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구조에 휘둘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또는 환경을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자신의 주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욕구나 그런 것들과 잘 믹스해서 선택적으로 행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에요. 특히 40대, 50대가 가장 인생에서 독서 능력, 공부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최고조인 그런 나이입니다. 중년이 되면 애들 다 키웠잖아요. 아이가 성인이 됐어. 이러면 더 조건이 좋아요.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핵심적 성격이에요. 자기 인생을 펼쳐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세 권만 딱 추천하라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 책은 중년이 되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나를 수련해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나 중년이 됐더니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젊을 때처럼 힘도 좋고 머리도 팽팽 돌아갈 때면 훨씬 더 책을 잘 읽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큰 탈납니다.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중년이 어떤 시기인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답이 거기서 나와요. 첫 번째는 중년이 되면 애들 다 키웠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양육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자기의 시간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등, 고등, 성인이 됐어요. 이러면 더 조건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핵심적 성격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그 모든 걸 해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40대 한 중반 정도 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잘 모르고 베팅을 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인생이에요. 자, 이제 다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베테랑이 되셨어요, 인생에.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이 인생에서 뭘 하고 살아야지, 또 나는 어디에 의미를 둬야지, 이런 본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 그게 40대, 50대, 60대예요. 여러분들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능력면인데요. 우리가 자꾸 인지학습만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에요. 인지학습은 경험학습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쌓여있는 인지학습과 경험학습의 총체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장기 기억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때가 제일 똑똑한 시기?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제일 똑똑한 시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도 나옵니다만 특히 40대, 50대가 가장 인생에서 똑똑한 시기예요. 가장 독서 능력, 공부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최고조인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인생을 펼쳐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 competency라 그래요. 역량. 내가 나의 자유를 쟁취하고 내가 나다운 삶을 살고 내가 나의 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competency, 역량이에요. 그 역량을 키워주는 출발 지점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서로 주제가 다른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가 있는 특히 자기계발서만 줄창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역량이 키워지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도 물론 읽고 제가 강조하는 소설을 읽어서 자기의 마음의 깊이도 더 깊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독서까지 해가는 시기, 그것이 바로 40대, 50대, 60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권만 딱 추천하라고 하니까 세 권으로 딱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쉬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책은 어처구니 없는 책입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이게 소설이에요. 이 책을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원리를 그냥 소설 같은 구성으로 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이름도 엄청 재밌어요. 주인공 한 사람은 영철이, 주인공 또 한 사람은 광수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영철이와 광수의 아들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주인공이 경제적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영철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한국 최고의 재벌 기업의 관리부장 같은 거로 있는 사람. 한국의 모범생 타입이죠. 그 다음에 광수는 골동품집 자제로 나와서 공부라고는 정말 잘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 게 자기 취미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집을 짓는 게 자신의 꿈이 되고 그래서 가로늦게 건축대학에 소위 한국의 서열 기준에서 보면 아주 밑에 있는 서열의 건축대학을 나와서 건축업을 하다가 대박을 낸 사람이죠. 영철이하고 광수가 영철이네 본사의 리모델링 큰 공사를 하는 킥오프 미팅 때 두 사람이 오랜만에 조우를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영철이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큰 회사의 사장이란 말이야. 영철이는 처음으로 좀 괜찮은 외제차를 사가지고 광수랑 만나는데 내가 그 차에서 내릴 때 내가 새 차를 샀다는 걸 광수가 나를 쳐다봐줘야 되는데 안 쳐다보니까 자꾸 차에서 내렸다가 탔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광수네 집에 갔더니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엄청난 집에 막 서울 야경이 쫙 보이는 거죠.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저쪽 멀리서 파란색 불빛이 나오면서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삶을 자기의 꿈과 연결지어서 사느냐, 아니면 보여주기식 그냥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만 하고 사느냐, 그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경제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 같은 걸 거기서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뭐 예를 들자면 주식 투자하는데 한 방 때려서 트리플 이득을 얻을 거야, 이런 거 하면 큰탈 납니다 하는 걸 광수가 영철이의 주식 투자를 보고 잘 조언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삶의 방향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송희구라는 작가가 쓰셨는데요. 이 송희구 작가는 또 엄청나신 분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내셨는데 이제 3번째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쉽게 읽으시면서 일확천금을 하겠다, 나의 꿈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어야지, 이런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경제적 삶과 관련된 생각의 중심을 잘 정립시키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책은 경제를 좀 이해해서 그러면 실행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역시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 끝판왕이에요. 이 책은 완전히 정독하셔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4, 5, 60대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대충 살아야지.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열심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의 진짜의 모습은 그릿이에요. 그릿은 GRIT라는 영어의 조합이죠. G는 growth고 R은 resilience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통 얘기죠. 뭐 영어 얘기 계속하면 뭐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정적인 끈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안젤라 더크워스가 이 책을 내고 뭐 일약 세계적인 학자가 됐죠. 이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때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계속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에 큰 성취가 오면 또 큰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걸 의미해요. 노력해서는 열정적인 끈기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그릿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그릿을 또 잘못 읽으시는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신다. 그릿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릿은 열심히가 아니라 재미와 의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을 쭉 이어가는 자동으로 오는 끈기,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맛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노력과 다른 차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하위 메시지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재능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결과를 팍팍 얻어내는 거 보면 역시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죠? 안젤라 더크워스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부정합니다. 재능이 많으면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재능이 현재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의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재능의 현실적 표현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재능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것이 기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경청하셔야 됩니다. 요컨대 제가 피아노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악기 같은 것을 꼭 필수적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릿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바이엘 치고 나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어, 때려쳤어. 피아노 칠 수 있게 됩니까? 바이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무슨 재즈 피아노 같이 이렇게 건반을 누르는 거, 이것만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피아노 늪디까 안 늘어요. 최소한 체르니 40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고 손가락에 기술이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노래 반주를 하고 싶으면 노래 반주를 하는 거고, 쇼팽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같은 거는 연습하면 자기가 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때요, 느낌이? 내가 쳐도 너무 아름다워. 내가 반주를 치면서 내가 노래를 했더니 너무 행복해. 이 기쁨을 기술 단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피아노 치지 말라 그래도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평생 피아노 치면서 사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 그릿을 예술이나 스포츠 영역을 가지고 경험케 하는 게 한국 사회를 제외한, 특히
서구 사회가 교육에서 아주 중시하는 그게 이제 그릿 교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40대가 된 다음에 그릿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야, 그래서 내 몸에 나의 역량이 붙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나는 멋진 인생을 살기도 하고 돈 많은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그릿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제 책을 소개해야겠죠. 키미칸의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꼭 권합니다. 제가 쓰고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아까 40대까지 살면서 모든 연습을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어요. 이제는 깨달음의 경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대를 불혹이라고 옛 어른들이 얘기한 거예요. 경험을 다 한, 그래서 이제 자기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식의 생각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40대 됐는데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관이 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인생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 정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인생관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outlook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 조망해서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든지, 그 틀을 통해서 일을 생각한다든지, 그 틀을 통해서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식의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웃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는 16가지의 아웃룩의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인드박스를 보면서 뭐 16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12가지를 하셔도 좋고 7가지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관의 구성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은 꼭 하시기를 권하는 거죠.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기록학자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자주 하세요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메모하고 수정하고 해서 명시화된 마인드박스를 쓰세요 하고 책에다 이렇게 칸도 만들어 드리고, 아마 지금은 부록으로 그 마인드박스 10개를 쓸 수 있는 노트를 아마 같이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써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꿈과 돈이야.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 우리가 살면서 자꾸 경쟁에 치여서 사는데 경쟁에 대한 자기 생각.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실제로 소비하고 또 절약하기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와 절약에 대한 자기 생각은 무엇인지, 아까 얘기한 꿈과 돈 이런 것은 무엇인지, 또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사니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주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냐, 주체와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게 다 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상을 나답게 멋지게 살아가려면은 또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물리적 시간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관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자기 생각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마인드박스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일종의 판단 기준 같은 것들도 일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몸과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심신 일원론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몸을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 냅두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마음이 아플 때는 거꾸로 몸의 건강을 더 강화시켜주면서 마음을 위안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픈 몸을 조금씩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을 보호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강도가 있으면 다음에 몸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면 돼.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불안하지 않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 방식 같은 것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전체가 모여서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특히 40대가 넘어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인생관을 정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이제 양육을 꽤 시켜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순서로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생각하는 출발 지점이 돼야 돼요. 가끔씩 한번 돌아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메타인지란 말이에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정신 세계의 기반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자기 인생을 실현해 갈까요? 실현해 갈 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그릿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필요 역량을 계속 쌓아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릿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자신이 꿈을 실현하면서도 경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돈 많은 나의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제의 원리, 경제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세요. 요 세 책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책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 책을 읽으시고 40대, 50대, 60대에 멋진 이게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사실 제1의 인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삶을 잘 영위해 가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한국의 교육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책이 우리가 책을 계속 봐왔어요. 따라서 나는 책을 읽을 줄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임시학습만 가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모범생,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하버드 독서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은 첫 번째는 일단 책을 잘 읽으려면 어떤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버드식 독서법이나 스웨덴식 독서법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읽히죠. 또 읽어도 머릿속에 안 남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책을 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래서 또 나는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이렇게 자괴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왜 책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기를 야단치고 이러면서 살까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상황에 닥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육 체계가 여러분들께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이 사실부터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책이잖아요. 참고서도 책이고 우리가 책을 계속 봐왔어요. 따라서 나는 책을 읽을 줄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책 보죠. 그 다음에 복습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모범생들은.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만 쓰는 독서법이야. 우리가 하는 독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보는 거, 이게 독서란 말이죠. 이 독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독 독서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독서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꼭 여러분들 실천하셔서 몸에 그 능력을 붙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독서를 하셔야 돼요. 기본만 미리 세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요. 자, 책을 잘 읽으려면 우선 피지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눈운동 독서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데 단어들이 초점이 잘 안 맞아. 흐리멍텅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이 부분 당연히 먼저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방법, 이것도 문장을 하나 분석적으로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았어. 이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방법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이 책이랑 이런 대화를 해서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이거 내가 되게 기쁘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책을 읽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마스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평생 책을 엄청 즐겁게, 엄청 나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버드 그러니까 일단 좋아 보이죠.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독서법이나 하버드의 공부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랑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하버드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죠? 공부만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수능 점수 엄청 좋은 사람,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악기를 하나도 못해.
악기를 하나도 다룰 수 있는 게 없어. 하버드에 못 들어가요. 나는 운동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버드 못 들어갑니다. 나는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불가능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버드에 못 들어가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버드 대학은 노력을 하겠죠. 프린스턴도 그런 사람 뽑으려고 노력할 거고 미국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이 한국의 교육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교육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임시학습만 가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모범생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뭐 상위 3%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버드의 독서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 주체들의 모양새가 다르구나 하는 것부터 전제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독서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여서 공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책 한 권을 읽고 내일 모레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이런 과제가 주어졌으면 하버드 학생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깔깔거리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모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공부법의 핵심은 모여서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 이것을 잘 조화롭게 진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으면 4명으로 분담해서 나눠서 상세히 읽기를 하기로 해요. 되셨죠? 그렇게 하고 내가 1장을 맡았으면 그날은 1장을 혼자 집에 가서 그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파서 자기식의 이해 방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모였을 때 1장은 이래, 한 친구가 2장은 이래. 이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전체상을 이해해요. 이미 책 내용을 다 들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독하면서 자기식으로 책 한 권을 정리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리포트 초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고 또 따로 공부한 혼자 공부한 이걸 잘 믹스시키는 이게 하버드식 독서법의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들 꼭 앞으로는 책이나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지식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독서의 세계가 달라져요. 스웨덴은 좀 약간 다른 차원을 갖고 있어요. 스웨덴식 독서법의 핵심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일종의 해당 책에 대한 추정 발언 모임을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자기식의 해석을 가지고 비판적인 논의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스웨덴식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책을 정독하지 않아요. 브라우징 읽기라고 하는데 훑어서 쭉쭉쭉 보는 거야. 300쪽짜리 책 같으면 뭐 40분, 1시간 정도로 키워드만 위주로 내용이 충분히 안 돌아도 괜찮아요. 목차 상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두 줄 또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책을 1시간 이내에 훑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책 읽기를 먼저 하는 게 스웨덴 친구들이 잘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려운 책 읽을 때는 이걸 꼭 거치세요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브라우징 읽기를 하고 학생들이 모이는 그러면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자기가 추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 책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쪽의 방향으로 답을 만들어 갈 것 같아.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이런 그 하위 주제를 다루면서 거기에는 사례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죠.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름 잡는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러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의 전체상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가 이 추정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요거 요 4가지 궁금증을 꼭 풀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하버드식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나눠서 보통 읽습니다. 모두가 책을 한꺼번에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장별로 분담해서 읽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가 읽은 것에 대한 요약본을 들으면 책 내용을 상당히 알 수 있거든요. 분담해서 책을 읽고 요약해서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써. 마지막 단계가 스웨덴식 독서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자기식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 발표. 발표를 20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5분, 10분.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핵심이라고 판단된 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요 비판적 책 읽기라는 게 스웨덴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모이세요. 모여서 같이 읽고 또 따로 읽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 이거 전제로 하고요. 저는 비판적 읽기는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책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할 때 얘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잘 못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쓰여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쓰여진 것은 자기가 읽은 책의 정확한 요약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발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즉해서 반응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책 한 권 읽고 여러분들이 책이나 요약한 걸 보지 않고 쭉 이야기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삽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책을 함께 쭉 읽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자기식으로 정리한 것을 발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그 행위를 반드시 하기 바라요. 자기가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명확한 기억,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책은 편안하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으려면 눈동 독서를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라요. 눈동자를 행의 왼쪽에서 끝으로 쓱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책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하면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단어 단위로 초점이 초초초초초 맞춰져서 읽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행을 읽는데 1.5초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해서 읽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눈동자의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쑥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초점은 맞아서 들어오는 이 독서법을 쓰면 일단 눈동자의 근육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졸려요. 여러분들 책만 보면 졸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눈운동 독서 꼭 연습하셔서 하나의 기본 능력을 꼭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읽었어. 그러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이 무슨 뜻인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문장 단위로 마치 영어 문장 독해하듯이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얘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고 싶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해를 하지, 그 사람이 말하는 문장을 분석적으로 들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듣지 않습니까? 책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뜻 파악은 문단 단위로 하세요 하는 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눈운동 독서를 쭉 해요. 그러면 한 문단이 뭐 예를 들어서 8줄이야. 그러면 한 15초 정도 걸려서 8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초 정도 쭉 문단을 다 읽고, 문장 아닙니다. 문단을 쭉 다 읽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조금 책을 제대로 읽게 되면 한 너댓 문단 정도를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낌으로 와요. 요걸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네. 이거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분이 하고 싶어 했네 하고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이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면 책이 재밌어집니다. 점점. 자, 마지막.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까지 나누는 상태. 요거 이제 메모 기록이 핵심적인 수단이 돼요. 키워드만 쭉쭉쭉쭉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100쪽 읽었어. 그랬더니 내가 메모한 게 한 10대줄 나왔다고 치자고요. 걔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메모한 것만 보셔야 돼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메모한 것만 보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근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여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추가되면 좋겠네 하는 것을 이제 메모한 걸 토대로 해서 책의 내용을 자기식의 논리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요거를 정말 고전적인 방식인데요, 독서 카드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독서 카드를 하면 어떤 효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3장의 독서 카드로 정리해서 책 한 권을 읽은 지식의 아웃풋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온 것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손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것에 대한 성취감도 엄청 좋아져요. 그 카드를 큐시트처럼 사용하면 내가 읽은 책을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 기본 3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나는 독서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렵다는 것은 자기가 그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일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브라우징 읽기로 꼭 약간 수준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보지 말고 목차 항상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 자꾸 추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뤘겠구나, 이런 얘기겠구나. 목차를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지식백과 사전 보시면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목차를 충실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실 때는 브라우징 읽기.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한 문장, 두 문장, 두세 쪽 넘기면서 이 문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문단 하나를 읽고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보통 300쪽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상이 머릿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어나 서술 내용이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읽고자 하는 그 분야의 지식 수준이 자기가 브라우징 읽기를 하기 전에는 여기였으면 브라우징 읽기를 함으로써 이 단계로 살짝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수준이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 브라우징 읽기를 하기 전에는 갭이 이만큼 큰데 이만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히 읽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책을 읽을 때 저 같으면 눈운동 독서하고 생각 독서라는 걸 하고 자연스럽게 메모 독서법을 쓰기 때문에 보통 한 45분 정도 읽고 15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럼 보통 적게는 50쪽, 많이 읽을 때는 한 80쪽 정도까지 읽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자랑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어려운 책은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그것의 반만 읽어요. 그러니까 45분 동안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20쪽만 읽으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운동 독서는 그냥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계속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눈운동 독서로 두 문단 정도 읽고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라우징 읽기, 천천히 읽기, 그리고 메모, 그리고 최종적인 아래 한글로 책 한 권에 대한 정리, 여기까지 하시는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몸에 착 익히시면 아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마스터하는 능력을 몸에 착 붙이실 수 있게 될 겁니다.